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 등 여당 새 지도부의 회동을 계기로 향후 당청 관계가 신밀월 시대를 맞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야권은 이 같은 여권의 기류가 야당과의 소통 협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유리웅 오피는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견례를 겸한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정현 대표, 체제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았는데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의 회동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정현 대통령과 최근 여러분의 중심으로 분당 대회장에 들어가 보니까 날씨보다도 우리 당원들 마음이 더욱 뜨거운 것 같았어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때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이렇게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당장의 이런 누진 요금에 대해서 좀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탕평 인사, 또 균형 인사, 능력 인사,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 이런 부분들도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전기 요금에 관한 거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이 당과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그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예상과 달리 첫 번째 회동 의제로 전기 누진제 문제 개선을 요청을 했습니다. 홍 의원님, 대통령도 조만간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 화답을 했는데 첫 화두로 민생 문제를 꺼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저는 우선 그 앞서서 네. 오늘 좌석 배치를 유심히 봤어요, 사실은. 네. 예전에 보면 김무성 대표 때 한 두어 차례 회동 때도 보면은 맞은편에. 어떤 경우는 맞은편에 있었던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당을 좀 당의 길을 좀 누리려 할 때는 당 대표를 옆에 앉힙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김무성 대표 시절에도 당이 좀 어떻게 보면 당하고 조금 그래도 수평적 관계 이야기할 때는 예. 당 대표였던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 앞에 앉았고요. 그다음 좀 김무성 대표가 알력이 생겼을 때 김무성 대표 흔한 얘기로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내 아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땐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예. 오늘 보니까 옆에 앉았죠. 우정현, 좌진석 양쪽에 앉았고, 오히려 맞은편에는 최연애 이제 최고위원이 앉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역시 새누리당은 여전히 이번에도 확인된 바와 같이 내 당이다 내 하는 거다. 것을 하면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 출범하는 이정현 대표 체제에다 약간의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정현 대표가 보면은 유세 과정에서도 넷이라는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그야말로 근본도 없는 놈을 갖다가 발굴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박근혜 대통령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이건 자칫 보면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평적 관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이정현 대표 체제가 여전히 결국 박근혜 대통령 비서의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초기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우려를 갖다가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첫 만남에서 이정현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민생 얘기하면서 요즘 가장 뜨거운 민생 현안이 바로 전기 요금 누진제, 이거 개정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그 문제를 갖다가 그동안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난 4년 동안 그 산자부 등에다가 이거 고쳐라라고 얘기해도 지금 정부 해당 부처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가 그와 같은 얘기를 꺼내고, 그다음에 개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야당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보면 뭐 호남의 어떤 한 이런 걸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야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앞에 면전에서 그와 같은 민감한 민생 문제, 또 민감한 개각 인사의 문제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화답하는 듯한 모습으로서 이정현 체제 출범에 축하하는. 힘을 실어주는 뭐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준다. 사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대통령과의 독대일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25분간 이정현 대표와 독대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 어떤 계기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 의중을 이제 내비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먼저 독대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차피 대표도 지금 친박, 그러니까 오늘 오른쪽에 앉으셨으니까 확실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 이미 이제 인증이 된 거죠.
또 왼쪽에는 또 정진석 원내대표 왼팔이 있습니다. 또 친박계이고 역시.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들 다 이제 친박이지만 그 가운데 딱 한 분 강석호 최고위원만 비박계인데 네. 오늘 뭐 그 자리에서 농담이긴 하지만 농담처럼 본인도 뭐 주류다라고 이제 예. 또 커밍아웃을 또 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두가 친박인 상태에서 오늘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된 것 같고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관련해서는 이정현 대표의 선물 요청에 확실하게 화답을 하신 것 같다. 특히 정기료 누진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 자리 배치 같은 건 아주 그 유심히 잘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걸 보면서 오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심점이 되는 신1월 당청 신1월 관계를 보여준 거다. 뉴 허니문 네. 이런 거를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일반적으로 상대 맞서는 사람들하고 할 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옆에 앉은 게 굉장히 눈길을 그만큼 끌더라고요. 친밀하다는 의미겠죠.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의미로는 굉장하게 아마 격세지감을 느낄 거예요. 그 전에 비주류,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김무성 전 대표가 있다가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자기 측근이고 가심이었던 이정현 대표 그리고 또 자기하고 굉장히 친박계와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정진석 원내대표가 좌우에 앉아서 이제 그러한 게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어떻든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독대를 20분 내지 25분 가량 한 게 그 전에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도 사실 4차례 독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보다도 더 오늘은 더 의미 있게 다가왔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전기 요금 이 누진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이거를 밝힌 거는 네. 그동안 오래된 현안인데 바로 한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밝힌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정현 대표가 오늘 건의하는 형식을 바로 받아주면서 힘을 실어준 게 있고 또 하나는 워낙 민심에 이게 들끓는 이러한 요구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보면 이정현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 뭐 힘을 실어주는 행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맞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대표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은 친박계 차원에서도 이것을 이 시그널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현 대표가 친박계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친박계의 어떤 핵심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네. 친박계라고 하는 친박계 핵심 계파 중에서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이제 친박계에 있는 인물들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깝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대립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고 그러면서 약간 반계에 밀려나는 모습들도 보여줘 왔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전체의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안에서 새누리당 전체가 청와대의 어쨌든 의견들, 정책 결정에 지원하는 모양새 갖추려면 일단 어쨌든 친박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모습을 연출해야 되는 것인데 친박계 내에서 리더십을 온전히 이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분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요청하고 또 여기서 독대를 하고 네. 또 대표가 좋아하는 뭐 냉면으로 이제 요리를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으니까 다른 친박계의 핵심 주류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리더십에 좀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네.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사실 이정현 대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어요. 첫 번째 좀 눈길을 끄는 게 민생 경제 사범에 대한 통 큰 사면을 해달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수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그리고 아마 내일 국무회의에서 아마 그 의결이 최종 될 겁니다. 의결이 되죠. 최종 의결이 되고 물론 뭐 그 전날이라도 뭐 네.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는다면은 통 큰 사면을 위해서 다시 갖고 와라. 그리고 뭐 그래서 관계 비서관에서 다시 이제 발표 직전까지만 수정하면 되니까. 수정하면 돼요. 예전에 저 1995년 그 당시에 해방 50년 특별 대사면 할 때 보니까 YS 대통령이 바로 직전에도 고치더라고요. 관심은 이제 재벌 총수가 누가 포함되느냐, 포함이 안 되느냐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 보니까 좀 이야기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미 이재현 CJ 회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벌금도 한 200, 한 300억 가까운 돈도 일시불로 다 정리를 했고 또 몸이 원치 안 좋다고 네. 그동안 좀 이야기 되다 보니까 이재현 회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이재현 회장이 실제 이 형기를 채우면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건강 상태로 더 이상 어떤 정상적인 수용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정도이기 예.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정치는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굉장히 그 특별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취했었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성완종 사건, 성완종 게이트 때 성완종 씨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아주 비정상적으로 2차례 뭐 특별 사면을 받지 않았느냐 예, 이 문제가 예. 쟁점이 돼서 바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바로 보궐선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그 얘기를 갖다가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패의 고리가 된다라 그렇기 말씀하셨죠. 때문에 보면 아마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고 다만 기업인도 보면 부득이 왜가 기업인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집회 그 사면 특별 사면을 안 해주었을 경우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김승현 네. 회장 같은 경우죠. 등기이사가 등기이사가 안 되거든요. 등기이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풀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인 그리고 민생 사범에 네. 대해서 어떤 대폭적인 사면은 있을 때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은 기대하기 죄를 어렵습니다. 지은 경제인은 되는데 죄를 지은 정치는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인까지 포함시키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동안 특사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오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오늘 뭐 이 특사 문제, 뭐 개각. 개각 문제, 또 당청 관계, 예. 누진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이는 반응 이것으로 볼 때 사전에 굉장히 조율이 잘 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신총재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지난번에 그 혁신위가 그 단일성 지도체제로 바꾸면서 현재 대표 권한을 지금 확대를 강화를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하고는 달리 본인이 굉장히 원하면 강력한 사실은 거의 총재급 대표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정현 대표가 그렇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에서도 우리가 대충 읽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사안들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제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이시고 네. 이제 이정현 대표는 뭐 일종의 부총재처럼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큰 우려를 내주시는군요.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지금 네. 국민들도 그렇고 사실은 보수 세력 내에서도 좀 우려하는 바가 지금 꽤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정치인 뭐 특사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안 한다 하더라도 뭐 경제 관련한 사범들도 또 이 특별 사면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과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적 시각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하는 것이 부담이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모양새를 보면 그 껄끄러운 것을 당에서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모양새인 네.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연출된 것이라는 거니까 상당히 특별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전까지는 뭐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가 우위다, 그래서 어떤 것 결정되고 청와대에 따른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지만 긴밀하게 어쨌든 신밀월 시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다 보면은 당에서 오히려 이제 이 안을 내놓고 청와대에서 어쨌든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화답하고 형식으로. 이런 약간 새로운 방식의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청와대의 뜻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새로운 형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오늘 모습에서 좀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개각 문제도 저희 짚어봐야 되는데 이정현 대표가 개각을 할 경우에 탕평, 균형, 소수자 배려 이런 인사를 좀 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단 말이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정현 대표의 건의는 크게 네.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바로 인사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전기 요금 누진제를 개선하자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면 문제 이렇게 했는데 전기 요금 누진제 바로 이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고, 근데 이제 개각 요 부분도 상당히 저는 수용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했지만 이 오늘 그 오찬 회동 전에 청와대 예를 들어서 김재원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걸 하냐 조율에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정면에서 앞으로의 당청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네. 일단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게 요지는 뭐냐 하면 탕평 인사, 균형 인사를 해달라, 소수자 배려 인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의 가장 핵심 요지는 호남 출신 이정현 대표가 이제 호남 출신 장관을 많이 기용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이번에 개각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몇 석인지 한 뭐 4, 6, 5개 부처가 개각이 이루어지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개각할 경우 호남 출신을 기용하는 네. 근데 어느 정도 폭으로 할지는 이제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정무적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이번에 당장 이정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지만 내년 대선 전략 차원에서 네. 지금 현재 소위 거론되는 지역 간 연대 소위 당 대표는 호남이고 그다음 대선 후보는 예를 들어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영입해 올 경우 충청 그다음에 이제 소위 친박의 중심이 되는 영남권 이런 연대 구도에 맞게 네.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으로 그런 개각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까지 염두에 둔 개각, 내각 진영을 포진시킬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여야가 공이 보면 나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개 한 8월 정도 되어야지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 근데 먼저 야당이 먼저 불을 지폈죠. 우리가 보면 당원 당규대로 최소한 6개월 이전, 내년 12월 20일 6개월 이전이면 6월 20일 아닙니까? 상반기죠. 그러니까 6월 20일 그 이전에 그러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겠다. 당원 당규 6개월 이전에 뽑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년 5월 말이라도 대통령 후보, 과거 보면 노무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4월에 뽑혔습니다. 확정이 된 게. 그러니까 더 이상 머문달 것이 아니라 4월 내지 5월에 뽑겠다. 예. 그렇게 되면 여당도 거기에 조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987년 노태우 후보 때부터 한 가지 우리나라 원칙이 있습니다. 묘한 원칙이. 여야가 됐든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사람이 그해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 그런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찾아봐야 되겠군요. 아니 찾아보세요. 예, 예.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까지 항상 먼저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사람이 반드시 그해 연말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뻔히 알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아니 야당에서는 그러면 4월, 5월에 뽑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벌써 올해 연말 되면 바로 그런 대선 체제가 조기 전 체제가 온다. 조기 체제로 돌입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월 31일 날 그만두시고 내년 1월 달에 들어오겠다 이미 지난번 얼마 전에 JP한테 편지까지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년 하려면은 지금부터 분위기를 슬슬 맞춰놓기 위해서 앞서 우리 김강덕 부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호남 배려처럼 그러니까 이정현 지금 대표가 이번 대표 경선 공약이 뭐였습니까? 제가 대표가 되면 20%. 내년 호남에서 우리 당에서 20% 받아오겠습니다. 현재 최대 받은 게 10%거든요. 더블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가 그렇게 호남으로 서진 전략을 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각에도 좀 예. 힘을 실어주는 말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저 대표에도 힘을 무지하게 실어주는데 저는 이게 사실 약간 걱정스러워요. 어떤 걱정이십니까? 아까 계속 신미럴 관계 허니문 얘기했는데 당정청은 그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였을 때 일단 우리들끼리는 좋죠. 네. 문제 상대방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와대, 정부 그다음에 여당과는 약간의 적당한 긴장 관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긴장 관계 없는 상태에서 너무 네. 하나같이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 아까 이종훈 박사 말대로 당 대표가 자칫 잘못하면 당 부총재 권한 대행이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일까요? 어제 사실 야당이 이정현 대표가 얘기했던 대통령과 맞서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여당 의원 자격이 없다라는 거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 들어봅니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늘 오찬을 하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에게 꼭 대통령께 이러한 내용을 건의해서 좋은 소식을 가져와 주기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드 배치입니다. 두 번째, 우병우 수석 해임입니다. 세 번째, 추경 청문회를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협력을 바랍니다. 네 번째,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법안을 매듭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번 개각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지역 균형 인사를 해 주실 것. 박지원 비대위원장 여당 의원 자격 상실하더라도 할 말씀 꼭 하고 오시라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는데 이 박사님 네. 사실 좀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청 밀월 관계가 야당과의 관계는 굉장히 좀 파열음, 마찰음을 낼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20대 이 총선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온 얘기가 협치라는 얘기였는데 요즘 협치란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자, 이미 이제 그 협치 단계는 지났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시계는 이미 내년 대선 시계에 지금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의 이번 선출 자체도 사실은 이미 그 대선 국면하고 밀접히 연관된 하에서 지금 다 진행이 되는 일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신 총재 정치 시대가 이제 열린 거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결국은 정권 재창출에 철저하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황태선 그 의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뭐 4월, 5월 그때면 이미 내년에 대선 그 주자를 이제 뽑을 거다라 그러는데 야권은 또 2단계 또 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8, 9월 정도 돼야 될 늦어진다.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2012년 대선 때도 그랬듯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정현 그 신임 대표가 이미 그 사실은 대선 그 다이어리를 발표를 다 했잖아요. 근데 대략 이제 8, 9월에 지금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어찌됐건 뭐 후보 한 10여 명 해서 뭐 지역 순회 토론회 거친 다음에 4월 달부터 여론조사에서 뭐 열흘에 한 명씩 탈락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슈퍼스타 K 예,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다. 이제 결정하면 대략 그 시점 보면 8월 정도 이때쯤 되면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제 그 사실은 그것에 맞춰서 지금 모든 일정들이 다시 재조율이 되고 그것을 향해서 간다면. 맹렬하게 지금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뭐 사실은 당청 관계 관련해서 뭐 약간 수평적인 관계도 필요하고 뭐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는 것도 뭐 민주적인 정당에서 필요하고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론적으로는 옳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실은 전투 체제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오늘 예. 이정현 대표가요, 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수평적 질서가 시대 정신이다. 스마트폰을 언급해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드십니까? 명분은 그렇게 내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뭐 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일사불란하게 대선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표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 하는 거죠. 명분에 자, 명분은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또 뭐 개파 이런 거 없이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탕평 인사 얘기하고 하겠으나 결국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개각 관련한 그 호남 인사 중용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정현 대표 간에 상당한 교감이 지금 벌써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고 그렇게 실제로 호남 인사를 좀 기용을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선 체제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들어갔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통치 안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여당이 이제 뭐 안정적인 의석을 갖고 얼마나 이제 청와대를 대통령을 이제 지원해 주느냐 그 수준 지원하는 수준인데 이번에 어쨌든 이정현 대표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램력을 좀 지연시킬 수 있고 통치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확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의 공세는 더욱 이제 거세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이것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심을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또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특히나 이제 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청와대와 일정 부분 이제 거리를 보이면서 대립각을 보이는 것도 이제 사실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과 맞서는 것이 정의라고 인식하면 여당 의원 자격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이제 빈번하게 나오게 되다 보면 실제 어쨌든 대통령의 복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본심이 내면에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것이 대표로서 이 워딩 자체가 드러내는 것은 또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을 최우선에 놓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계속 말을 해야지 유권자들이 어떤 호응을 보내고 지지층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인데 항상 대통령을 이제 중심에 놓고 하는 어떤 언어 습관들이라든 표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인기 떨어지는 상황에서 또 거부감들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니까 여권으로서는 오히려 이제 지지세를 약화시키거나 제약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약간은 저희는 좀 변화가 이제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어저께 대표로 취임한 뒤에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대통령이에요. 아까도 바로 이야기했지만 대통령과 맞서는 게 정의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선거 관리보다 더 대선 관리보다 더 시급한 거는 민생이다. 대통령 중심으로 민생을 챙기는 거다. 거기도 대통령 중심으로라는 이야기 들어가고 또 수시로는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또 내가 민심을 전달할 거면 전달하겠다. 모든 걸 이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놓고 판단하는 게 많았다는 게 특징인데 그 말은 일단 당청 간의 신미러를 보여주면서 당청이 협력 잘하는 건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측근력, 과실력이기 때문에 소통은 과거에 김무성 전 대표 때보다 그 청와대와
대통령 그리고 당 지도부와의 소통은 굉장히 강화될 것 같아요. 옛날보다 좀 네. 아무래도 소통이 많을 거는 맞는데 그런 그 소통이 어떤 방식이냐, 과연 아까 말했던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에 대해서 수평적이 되기보다는 혹시 수직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예. 사실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 그거를 지금 뭐 이정현 대표는 뭐 그걸 수평적으로 스마트폰 이야기하면서 해보겠다 그러지만 그거를 잘 하는 게 과제인가. 또 이 과정에서 당청 일체가 되다 보면은 네. 야당과의 관계에서의 소위 협치와 상생보다는 야당과 결국에는 청와대가 맞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야당과의 대치 전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당히 잘 조절해야 네. 결국에는 당을 화합하면서 이끌고 내년 대선 전략 차원에서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오히려 그게 이정현 과제인 것 대표, 같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수평적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도 그러니까 되는 이제 수평적 관계로 가야 되는 예. 거죠. 수평적 질서가 시대 정신이다. 말씀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 첫 번째 최고회의에서 자 앞으로는 당 대표, 원내 대표만 발언한다.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마이크 잡는 거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수평적 관계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보면 이 정치인이라는 것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말씀은 수평적 질서가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해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야당이 아직 공격을 안 하잖아요. 네. 야당은 반드시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격을 했을 때 보면 자 내가 호위무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호위무사다 나가는 순간 그게 수평적이냐? 당장 나올 거예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에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 격 출신이고 본인 스스로 내심을 갖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네. 이정현 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그 수평적 질서를 갖다 실제로 구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합니다. 과제다. 좀 전에 이제 대표 체제, 이정은 대표 체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의 최고위원회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정현 대표의 오늘 회의 첫 모두 발언 잠시 들어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 회의 그야말로 회의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트타임만 갖고 바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30초만 되겠습니다. 회의사를 마치고 끝나고 나서 대변인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사 하겠습니다. 이정현 대표, 이제 최고위원회는 그야말로 회의가 될 것이다. 모두 발언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 박사님, 네. 사실 이제 봉숭아 학당식 최고위원회 모습 더 이상 언론에 노출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언론을 차단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네, 이게 근데 또 다른 봉숭아 학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의할 때는 전부 다 입 딱 다물고 회의 밖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막 쏟아내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장외에서 봉숭아 학당이 열릴 그럴 가능성이 또 오히려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비주류 쪽에서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유일하게 그나마 강석호 최고위원 혼자 이제 비주류인데 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금 지도부하고 다른 얘기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기회, 공개적으로 밖에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인데 이제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회의 다 해서 회의 정리해갖고 그때는 뭐 사실은 좀 민감한 발언들은 또 다 빼지 않습니까? 빼고 이제 언론에다가 릴리즈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강석호 최고가 들어가서 열심히 뭐 예를 들어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 또 뭐 어찌됐건 뭐 대통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다 한 손 치더라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밖에 나중에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 못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뒷말을 통해서 결국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또 이 뒷말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아주 그야말로 광속도로 퍼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사실은 더 그 뭐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는 이런 상황으로 갈 차라리 수도 공개하는 게 낫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예전에 저 총선 때도 많이 보셨잖아요. 김무성 전 대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바로 옆에서 서청원 최고가 막 쓴소리를 뱉어내고 둘이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런 묘한 광경이 연출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당내 언로가 열려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보여줬다는 당내 거죠. 민주주의.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회조차도 지금 안 갖겠다라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이 총재급 권한을 지금 행사하실 분께서 저렇게 나가니 분위기가 앞으로 어떨까 좀 걱정되는 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집단 지도 체제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다 대표라고 그때도 부르긴 했지만 사실 정확한 명칭은 대표 최고위원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같은 최고위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표 최고위원이 1위로 했을 뿐이지 동일한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한마디씩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 제도상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위상이 이제 그때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씩 다 얘기를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 문제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사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 모두 발언들을 하는 것들이 최고위원들의 본인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측면에서의 어떤 뭐 이벤트, 쇼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불신을 강화한 대표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 이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뭐 언론을 좀 차단한다는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회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또 미디어를 통해서 할 기회들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것을 해보는 것도 정치 불신을 실험해볼 좀 만하다.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봉숭아 학당, 뭐 굉장히 무질서하고 아노미 같은 봉숭아 학당은 어느 정도 지향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또 지나쳐가지고 이게 소위 침묵의 동굴이 되면 안 된다. 이 최고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개파 갈등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뭐 와서 준비도 안 된 발언들 막 쏟아내고 이런 거를 막아야 되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딱 비공개하는 건 여러 가지로 언론인도 이게 취재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 장면을.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인 아니 언론인은 그냥 나중에 취재도 예. 왔습니다만은 이제 소위 이제 저기 TV 같은 경우는 가서 그 장면을 찍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이 정당이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갈등하고 적당한 정도의 이러한 것들은 또 해가지고 그래야 당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 있는 모습을 보이면 관심도 안 갖고 흥행도 실패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번에 너무 싸워가지고 옥새 갖고 지방까지 갈 정도로 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반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우스갯소리 이런 게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그 부곡 이사 외에는 좋든 나쁘든 다 나오면은 좋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사에 언론에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적당한 정도의 이러한 여유 그리고 네. 그걸 개방하는 이런 게 좋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뭐 최고위원회 지금 구성도 사실 예. 친박계가 좀 절대 우위 아니겠습니까? 절대 우위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보면 뭐 집단 지도 체제, 순수 집단 지도 체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있습니다만 예전에 1990년 중후반까지만 해도 총재 체제였어요. 그 당시 김광덕 이제 기자가 자민련 출입 기자였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JP 총재가 더욱하니 있고 거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당무회의를 합니다. 당무회 당무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한 30명 됩니다. 그럼 거기서 갑론을박이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론을박이 벌어져요. 예. 그 만약에 그 현재 기준 그때 모습 보면은 요즘에 봉숭아 학당이라면 그때는 봉숭아 대학당입니다. 아 진짜예요. 봉숭아 대학당.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야말로 당내에서 보면은 JP 중심의 자민련 같은 JP 중심의 어떤 그런 흐름이 있고 또 보면 TK들 뭐 박준규, 박철원, 네. 김복동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때로는 막 대리전 부총재들끼리 대리전 붙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보면은 야 저 다 곧 망하겠네. 안 그래요. 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역동성 있게 그걸 이끌어 나가고 어떤 그 때로는 멱살잡이 일보 직전까지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총재와 리더십을 통해서 그걸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 기자들을 보는 앞에서 특별한 경우는 이제 비공개하지만 웬만하면 공개합니다. 그 대원칙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치력이고 정치적 리더십인데 뭐가 두려워서 갑자기 자 앞으로 나 당대표인 나하고 원내대표인 저 정진석 두 사람만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 얘기 못한다. 그럼 아까 이종원 박사 지적한 대로 뒤에서 저 꾸물꾸물 딴 얘기 나오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첫 스타트로서는 좀 아주 안 좋은 첫 발걸음이었죠.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면 분명히 뭔가 좀 공과가 좀 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게요. 이 박사님. 사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와 이정현 대표, 잠시 뒤 정진석 원내대표 뉴스 1번지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도 여쭤보겠는데 사실 두 사람의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화학적 결합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일단 같은 배를 지금 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선이 금방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뭐 처음에는 꽤 자기 목소리를 낼 듯 했으나
뭐 조금 뒤에 여기 나오신다니까 좀 제가 좀 말씀드리기 거북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청와대에 열심히 그 조율 내지는 코드를 맞춰 오신 게 또 사실이고 그래서 분란의 여지는 별로 없을 거다. 오히려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거북해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협력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마찰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큰 틀에서 왜 협력이냐 하면 일단 개파상으로 볼 때 친박과 범친박이잖아요. 그런데도 일치하고 내년에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목표와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이 비슷해요. 가령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론, 대박론에 대해서도 정진석 원내대표도 비교적 긍정적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이견은 없는데 예. 두 사람 제가 두 분 다 저하고 가깝게 옆에서 하나는 같은 신문사에서 선배로서 계속 모시고 반장으로 모셨었는데 그다음 한 사람은 이제 현장에서 취재하고 이러는데 두 분이 스타일로 볼 때 조금 네. 안 맞는 점이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스타일이 사선이라는 다릅니까? 제가 일단 원내대표 사선이라는 것도 있지만 아니 두 사람이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기보다는 두 사람이 이 좀 둘 다 좀 투박하고 거칠잖아요. 좀 좋은 말로 하면 좀 소박하고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진석 원내대표 좀 별명이 거당팔이라면서요. 거칠어 거칠어도 보여도 당수가 당수가 팔단이다. 팔단. 옛날에 그 황우여 대표가 어당팔에서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는 팔단이다. 그걸 해서 근데 그런 게 있고 두 분 다 이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다. 둘 다 또 자존심이 좀 굉장히 또 정치인 다 자존심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둘 다 또 일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분적 마찰들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큰 산이 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이정현 대표 체제의 출범으로 매우 야권의 정치 지형이 좀 변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에 지금 세 정당이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 것 저 같아요. 김상곤, 네, 나 추미애, 이종걸. 이종근데 이 세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각자 아전 인수격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는 와라, 저희 호남 대표 됐으니까 우리 지금 호남 가뜩이나 국민의당한테 뺏겼으니 이 호남 대표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추미애. 저 후보 쪽에서는 봐라, 아니 저쪽에 지금 영남당에서 그래 호남 대표가 나왔으면 당연히 이쪽 호남 중심에 볼린 우리 당에서는 대구의 딸이자 호남의 며느리인 내가 대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또 하여튼 뭐 이종걸 원내대표는 뭐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내가 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 그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정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8월 27일 날 뽑힐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그야말로 권한은 막강할런지 모르지만은 실제 내년에 있을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정현 저 대표가 됐으니까 호남 민심도 출렁거릴 것이다. 그렇게 직접적 영향을 주질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만약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후보로 호남 출신이다. 이정현이 됐다. 그러면 그건 호남 민심이 출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경천 동지하죠. 그러나 어쨌든 엄밀하게 얘기하면 말이 좋아서 당 대표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무총장 격이죠. 옛날식 대선이 들어간다면 대선 과정. 예. 대통령 후보가 딱 결정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다 모든 걸 대선 후보 중심으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1순위가.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당 대표 그것도 관리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민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호남 민심에는 균열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이정현 대표가 이제 호남 출신이고 당직자 출신이었다는 거 하는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각이 되는 것이지 호남에서의 어떤 광범위한 대중성을 갖고 당 대표가 됐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서 이제 호남 출신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뽑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고 호남 민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과도한 의미 부여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의외로 이 효과가 그러니까 이 이정현 대표 선출 효과가 크게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심의 이정현이라고 불꽃을 하는 수 있다. 인물이 갖는 호남 지역에서 갖는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볼모지에서 이 당선되는 그 과정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정현은 나름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호남 지역에서. 스토리가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표 되고 나서 뭐 이분을 지금 이제 뭐 이정현 대표를 곧바로 대선 주자로 해서 지지율 조사를 해볼 수는 없겠으나 아마 호남 민심이 반응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뜨거울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야당도 지금 내심 굉장히 긴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는 20% 득표를 내년 대선에서 목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까지도 사실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야권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삼국지, 호남 삼국지 얘기도 나오는 건데 저는 굉장히 이건 의미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실은 안 그래도 김상곤 그 전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친노 친문이 좀 더 호감을 가졌었는데 더욱더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대표로 뽑아야 될 명분이 하나 더 생긴 격이 돼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남 유권자들 셈법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정현 대표 선출로 인해서 소위 호남 삼국지 대결은 앞으로 굉장히 치열해질 거로 봅니다. 아까 비슷하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유력 대선 주자가 지금 호남 출신이 좀 메디아 안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대선 주자로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킹메이커라 또는 러닝메이터로 역할을 좀 많이 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김종인 지금 대표도 이제 물러나게 되지만은, 그다음 차기 더민주의 대표가 어느 출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이정현 대표가지고 게다가 호남 표를 어떻게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가느냐 이런 대결이 격화될 거고, 그 과정에서 소위 여권은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연대구도, 충청, 호남 그리고 영남의 연대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아까 개각할 때 호남 출신을 기용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예산 폭탄 그전에 쏘겠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예산상의 호남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내년까지 굉장히 여권도 그거를 잠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노력을 할 거로 보입니다. 호남 대표를 활용해서 대선 전략에 활용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황 의원님, 사실상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내년 10월 11월 대선 후보 단일화도 필요하다,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맥락일까요? 이제 2단계 단일화죠. 이거 보니까 처음에 각자 한 8월 이전에 후보가 나오고 국민의당 후보,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뭐 또 정의당 후보 나와서 뭐 단계 거쳐서 한 10월, 11월 그건 이미 다 예상돼 있는 그런 시나리오죠. 2012년 대선 때도 보시면은 9월 19일 날 당시 안철수 교수가 깃발 들고 나옵니다만은 결국 10월 중하순부터 논의,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 거치면서 11월 23일 날 결국 문재인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습니까? 뭐 모양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박지원 지금 이 원내대표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가락을 뿌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표직을 그만두고 지금 미국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소외되는 뭔가 빠지면서 밀려나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런 어떤 흐름이 있다 보니까 아니야. 우리는 결국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지금은 각계 약진하되 결국 하나 될 거야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아마 이제 이것은 이제 지금 손학규, 정운찬 이런 후보들의 어쨌든 영입, 미애한 밑판을 까는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독으로 국민의당으로 갔을 때 이제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텐데 단일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어쨌든 흡수의 어떤 폭을 좀 넓히는 그런 차원이 상당히 깔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장 오는 27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과연 이정현 대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